중국이 지금 뭐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이 첨단 반도체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물 건너가는 겁니다. 미국, 일본 절대 협상이 안 되고 대만 총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유일한 이제 탈출구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보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 되는 이제 유일한 대상이죠. 심플하게 그냥 반도체를 그냥 공급 중단시키면 중국이 한 방에 가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거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애플 이펙트입니다. 줄였다고 해도 여전히 85%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반도체를 브로킹했을 때 중국이 죽는 것보다도 먼저 나스닥이 대폭락하는 위험이 있고 그것이 미국 경제 전체의 샥을 굉장히 크게 가져올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공급망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요즘에 뭐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과 관련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걱정이 아니고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교역을 하거나 혹은 중국이 또 다른 나라에 더 영향력을 키우나 등등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 걱정들이 어디까지가 팩트고 또 얼마나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우리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 전문가시죠. 요즘에 그 중국 전문가로 활동하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아니 제가 요즘에 중국 전문가분들 만나보면은 네. 이게 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그 반응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코로나 풀리고 나서 뭐 저는 일정이 한 3배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이 감정 섞지 말고 팩트를 정확하게 보는 것.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그 사이에 뭐 중국을 보는 것의 관점이 아무래도 그 반중 정세 연장선상에서 보다가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왜곡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이제 잘 그 수정해서 우리 전략을 짜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니드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회 곳곳, 우리 경제 곳곳에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 방법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쨌든 뭐 전체 큰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라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까? 저걸 알면 이제 저걸 넘어뜨릴 방법을 아는데 우리가 뭐 사드 이후에 거의 한 5, 6년 동안에 그 중국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오히려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정보의 부족 또는 이제 그 무지가 만들어낸 막연한 공포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중국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딱 2가지를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된 중국 원차이나 팔리시, 2번째가 대만 독립. 이걸 언급하면 그게 뭐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먼저 이제 쌍말이 나오고 그다음번에 반드시 작은 나라는 보복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지난번 아펙 정상회담 때 우리가 아주 원론적인 이제 대만과 중국 문제를 얘기를 했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방미 전에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정상적인 그 사이의 중국 행태라고 보면 이것은 뭐 이 막말 플러스 보복이 바로 따라와야 돼요. 근데 중국이 말만 세게 했지 실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나 보복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제가 볼 때는 5년 전과 지금의 달라진 점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우리가 한중 관계를 이해하고 미중 관계를 보고 그 어떻게 보면 한중 미의 삼각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그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인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8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반도체 협정이 시작되는 것부터 해서 2002년 제가 상무로 승진할 때까지 17년 동안 반도체 노릇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반도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그래서 이제 미중의 전쟁이 뭐 전 세계적인 관심사고 우리도 최대 관심사고 방금 이제 정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가 뭐냐 무역 적자인데 무역 적자의 원흉이 반도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죠. 네. 예. 근데 미중이 그 사이에 뭐 한 4년간 무역 전쟁했어요. 누가 이겼냐? 우리는 뭐 미국의 완승, 중국의 완패 이렇게 보고 싶은데 결과는 보면 그 사이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로 늘어났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액도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상 최대로 갱신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미국이 탈중국을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전체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또는 GDP에서 무역의 대미 무역의 비중을 보면 계속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잠깐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미국 국채를 중국이 과거에는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샀다가 그걸 계속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8천억 대 정도까지로 낮춰놨는데 그렇게 보면 자금이나 무역에서 미국이 이게 탈중국한 게 아니라 중국이 탈미국을 하는 현상이 지금 보여진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될 거냐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현명함, 미국의 이제 센 그 힘이 바로 반도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무역에서는 어떻게 가든 간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 없이는 빅데이터든 챗GPT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회함 또 미국의 지혜는 바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쌀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이 첨단 반도체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인데 하나가 대만이고 하나가 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 사드 시절에는 보복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브로킹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브로킹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포.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 네 개를 통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91%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바로 죽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 질곡에서 헤어나려고 하면 미국, 일본 절대 협상이 안 되고 대만 서로 이제 미사일 쏘고 이 총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하고 유일한 이제 탈출구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보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네. 어떻게든 한국과 협상하고 달래고 해서 이게 첨단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의 기술이나 생산을 이걸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 되는 이제 유일한 대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입지가 과거와 굉장히 달라졌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을 언급을 했지만 중국이 얼굴만 붉혔지 주먹을 내지르지는 않고 있는 것의 배경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국으로서는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정도면은 네. 좀 애정 표현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전쟁 우리로 분위기로. 보면 그런 것 있죠. 네. 그 사랑하기 때문에 찌른다 이런 것처럼 그 지난번에 보면 우리 LG 디스플레이 그 광동성에 있는 공장에 네. 시진핑 주석이 시찰을 왔어요. 네. 근데 중국의 주석이 뭐 중국 기업에 시찰을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한국 기업의 공장에 시찰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뭔가 이제 그 나름의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묘한 타이밍이 우리가 그 방미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뭐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묘한 이제 상황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협력의 시그널로 애정 표현을 하고는 싶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타이밍 또 이제 그 상황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난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그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은 있지만 장비를 넣자니 또 이제 미국에서 잡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중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 언론이나 뭐 이게 기술 전쟁에 너무 몰입이 돼서 5나노, 3나를 못하면 반도체는 끝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기술별로 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하지만 10나노 이하의 소위 말하는 첨단 제품의 비중은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레가시 제품이 70에서 7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갈 수가 없지만 나머지 이제 70% 어마어마한 시장은 사실은 미중의 지금 기술 전쟁과는 상관없는 이제 제품들이고 중국에서의 우리 이제 전략은 이게 첨단을 못하기 때문에 문 닫아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령 쪽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전히 그 시장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중국에서 공장 빼야 되냐 스크랩 해야 되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일본 다 빠졌고 예. 지금 미국 다 빠졌고 지금 대만이 하나 남아 있는데 대만도 지금 상태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만 남네요. 한국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를 좀 봐야 되냐면요. 기술은 시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있다고 한들 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소부장이 대표적인 일본과의 전쟁에서 답은 거기에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시장으로서의 미국과 중국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IRA 갖고 박병창 부장 얘기하셨지만 자동차를 누가 많이 사냐. 작년에 보면 미국이 한 100만 대 정도 전기차를 샀고 예. 그 테슬라가 보면 133만 대를 팔았어요. 네. 근데 테슬라가 샹하이에 공장을 100만 대 공장을 지었어요. 그거 뭘 얘기를 하냐. 그리고 자동차를 보면 미국이 한 1,300만 대 사는데 중국이 2,600만 대를 사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또 다른 큰 커머디티 큰 시장은 핸드폰인데 중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17억 5천만 명이에요. 근데 미국이 핸드폰 가입자 수가 한 4억 5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배의 시장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 그 시장의 크기로 놓고 보면 누가 이제 반도체를 많이 쓰냐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아시아가 65%, 미국이 한 25%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그렇게 많이 때려짓더라도 이 남는 거 어떡할래? 그건 다시 아시아로 가져와야 되고, 근데 문제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의 35%, 미국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또는 장비 회사들이 그 중국을 포기하고 문 닫는다고 그러면 매출액 35% 감소를 감내해야 돼요. 그럼 전 세계적인 엄청난 공급 과잉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돈의 논리하고 정치의 논리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미국의 대선이 치러졌을 때 민주당이 될지 공화당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적은 미국이다. 그래서 매출액은 아마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액 감소는 금년부터 나타날 겁니다. 미국도.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장비든 네. 재료든 제품이든 그렇게 되면 실적 악화를 1년, 2년 견딜 수가 있냐. 미국이 근데 미국에서 뭘 만들어가고 중국으로 파는 게 꽤 있었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 다 미국 장비죠. 그렇죠. 아, 장비 회사들. 아, 근데 그들이 이제 수출이 많이 줄어들 거란 말씀이신 거죠? 당장 뭐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작년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산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세게 브로킹이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예를 들어 1년 이런 기술 수준 이하는 예를 들면 이상은 풀어줘라. 이런 이제 영로비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이 선거를 앞둔 조금 과격한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IRA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원법도 보면 공장 지어라. 대신 이 공장에 관한 정보를 다 우리한테 깔아. 예. 그리고 라인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다 보여줘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투자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를 막게 되죠. 거기 네. 공장을 지으면은 기술이 털리는데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정상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이제 정책이 왜 나왔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둔 이제 여당 또는 집권당에 약간 오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아마 선거 과정이나 또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것은 완화되거나 또 일부분 이제 그 풀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현재 반도체 4개 중요한 나라들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러면 중국에 현재 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뺐어요? 지금 TSMC가 공장을 갖고 있죠. TSMC 그렇죠. 근데 그쪽은 이제 그 28나노짜리 이제 그 성숙 제품 공장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인텔은 이제 우리 하이닉스한테 공장을 팔았고, 그래서 마이크론도 공장을 뺐고. 그게 혹시 지금 계속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가 뭐 누구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그 답은 이거예요. 그 지금 지난번에 미국이 그 자동차 반도체가 쇼티지가 났을 때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자동차 다 불렀어요. 그때 올 때 뭐를 갖고 와야 되냐면 여기에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좀 할게. 너 지금 생산 캐파가 얼마야? 재고가 얼마 있어? 뭐 수율은 얼마가 돼? 이거를 다 조사하겠다고 회의를 했더니 우리 뭐 한국의 대표 기업, 대만 기업 다가 떨떠름하게 생각했죠. 예.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3년 만에 그 중국 국무원이 이제 고위 발전 뭐 회담 이런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 전 세계 100대 기업들을 인바이트했어요. 예. 그럼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경쟁하고 있고 그러면 세계 100대 기업 CEO들 특히 미국 CEO들은 거기 가면 안 되죠. 근데 일본으로 쫓아간 게 팀쿡의 애플, 퀄컴 회장, 뭐 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바이오 회사들이 다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한국의 이제 대표 기업의 회장이 갔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먹이 부르면 가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아 하는데 네. 돈이 부르면 총알처럼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왜 가 있냐는 것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60에서 90%를 중국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 최대 고객이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국에 가 있는 것이 무슨 중국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고 우리는 중국에 더 캐펙스를 더 늘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브로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투자를 더 이상 못 한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시장이 있게 되면 기업들은 어떤 형태를 쓰든지 간에 이제 가려고 할 거고 지금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챗GPT 칩을 예를 들어서 그 A100, H100은 공급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기준에 떨어지는 미국의 이 제한 조항에 떨어지는 성능이 약간 낮은 뭐 이 H8인가 뭐 해가지고 미국의 제재 기준에 거기서 살짝 낮은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계속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시장을 가진 놈이 답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들이 좀 그 선보다 조금 밑으로 해서 파는 거를 일시적으로 좀 팔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첨단 반도체 쪽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생각했을 때 뭐 거기 뭐 시노시스 같은 설계도 안 돼, 뭐 장비도 안 돼, 그리고 첨단 반도체도 안 돼 그러면은 중국이 원하는 이제 최종 반도체 생태계의 그림은 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중국은 제가 볼 때는 한 15년 정도의 마스터 플랜을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럼 그 10년, 15년 동안은 죽냐?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12인치 팹을 24개인가를 지금 지어요. 근데 그게 첨단 라인을 짓고 싶지만 미국이 브로킹을 하니까 장비가 못 들어오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어지는 라인은 전부 14나노 이상 레거시 제품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앞으로 2년 반 내지 이제 4년이 지나게 되면 전 세계 성숙 제품, 전 세계 시장의 70%를 커버하는 성숙 제품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마켓셔가 50%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5%나 30%를 가는 5나노, 3나노짜리 첨단 제품도 이거 없으면 난리가 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노린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수라는 게 이게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닌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선진국들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게 뭐 40나노, 90나노, 28나노짜리를 생산해서는 우리는 원가가 안 맞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맞는 거죠. 요소수처럼. 그렇게 되면 그 기성 제품, 성숙 제품에서의 마켓시어 장악을 통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첨단 제품을 가진 나라하고 바게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버텨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중기적인 전략일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저것은 모든 걸 다 국산하겠다. 근데 과연 가능할 거냐인데 문제는 이 15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 중국이 지금 이제 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화성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핵 잠수함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이게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기를 만들어요. 그럼 그 기술이 이제 어디서 난 거냐? 미국이 준 거냐? 한국이 준 거냐? 일본이 준 거냐? 유럽이 준 거냐? 뭐 훔쳐든 뺏기든 뭐랬든 간에 이제 이게 중국의 이 기술 레이시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폭탄, 수소폭탄들을 다 개발한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15년을 이제 끌고 간다고 하면 14억의 인구의 전 세계의 두 번째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15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다. 그럼 이것은 국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83년에 반도체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95년에 이제 일본을 완전히 제키고 세계 1등을 했다고요. 그럼 그때 한국은 뭐 그렇게 뭐가 있었냐? 맨바닥에 헤딩했는데. 근데 80년대 한국하고 지금 2020년대 중국하고는 자원, 인력, 또 기술 이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반도체 전략은 저것은 마라톤 전략인데 그 중간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레거시 제품을 어떻게 보면 무기로 쓰는 전략 이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미국이 심플하게 그냥 반도체를 그냥 공급 중단시키면 중국이 한 방에 가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거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애플 이펙트입니다. 애플? 그렇죠. 그래서 애플은 단 한 대 핸드폰도 미국에서 안 만들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100%다 중국의 팍스콘, 푸스康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왔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니 뭐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줄였다고 해도 여전히 85%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를 브로킹했을 때 중국이 죽는 것보다도 먼저 나스닥이 대폭락하는 위험이 있고 그것이 이제 미국 경제 전체의 샥을 굉장히 크게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말은 세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게 통제를 들어가서 한 방에 단칼에 이제 중국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공급망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이런 환경 안에서 사실 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미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책 제목이 이게 슈퍼울 전략이라는 제목을 써주셨는데 사실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구성상으로 지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구자를 만들어야 된다. 응? 구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뭐예요? 그래서 그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최강 슈퍼는 그 네덜란드 TSMC, ASML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첨단 장비 5나노 이하의 그 반도체를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EUV 장비를 100% 독점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국이 되든 한국이 되든 대만이 되든 뭐 인텔이 되든 삼성이 되든 그 앞에 가면 다 이제 을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독점하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한다면 이건 넌센스고요. 전쟁이 이미 벌어졌어요. 지금 전쟁은 이건 반도체 전쟁인데 반도체 전쟁에서는 내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 될까?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걸 보완해서 이제 싸워야 될 거라면 그건 뭐 답은 잘하는 걸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천행으로 40년 전에 이 할아버지 해안이 이게 지금 아버지를 웃게 하고 아들을 웃게 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 다 그렇습니다만 세계 시장에서 마켓시어 10%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메모리 D램 반도체에서 마켓시어를 한국이 거의 75%를 가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20%를 더 올려서 95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지금 뭐 CPU든 GPU든 간에 그 로직 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메모리가 같이 붙지 않으면 이것은 칩셋 자체가 구성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메모리를 우리가 95%를 만약에 이 먹게 된다면 이것은 이 엔비디아가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도 한국이 칩셋을 공격하지 않으면 D램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건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에 목숨 걸어라. 그리고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는 왜 못하냐. 그래서 한국 반도체를 굉장히 낮게 보고 비하하는 것이 넘쳐나지만 그거 엉터리다. 일본이 30년 동안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전혀 손을 못 댔어요. 그 벽이 그렇게 높고. 근데 문제는 D램은 일본은 사라졌습니다. 대만 시작하다가 끝났고요. 중국 손도 못 대고 있고 미국 마지막 남은 하나가 마켓이 20% 겨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년 전, 30년 전 같으면 반도체 시장이 거의 한 20, 30개 회사들이 박 터지는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가 딱 3개, D램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경기 하강 국면에서 우리가 정말 전략적인 결정을 해서 한 놈 죽이면 그래서 뭐 악마는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고 그러는데 가장 약한 놈 하나를 죽이면 2년 반 뒤에 우리가 월드마켓에 8, 9를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승부를 걸 수가 있어요. 그걸 용납을 합니까? 독과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D램 반도체의 90% 이상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리스크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그럼 다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텔이 90% 마켓시어를 갖고 있으면 독점인가요? 제재 받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00% 마켓시어를 갖고 있으면 제재를 받냐고요. 그건 미국이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거죠. 경쟁자가.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지금 D램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한국하고 미국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문제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가 여기에 이제 우리로서는 정말로 전략적인 결정하고 투자하고 이 결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만 이제 잘 넘기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이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겁내지 않는 이제 필살기를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챗 GPT를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챗 GPT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보지만 엔비디아 바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그렇죠. 챗 GPT의 그 고성능 GPU를 만들더라도 여기서 처리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이걸 다시 불러와가지고 써야 되는 데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HBM 하이밴드 메모리인데 이걸 전 세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보다도 하이닉스가 월등히 잘하고 있고 지금 챗 GPT에 들어가는 그 칩셋은 우리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독하게 마음 먹고 우리 하이닉스가 챗 GPT라는 HBM을 공급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가 한국에 매달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그 HBM 쓰는 데가 그 클라우드 하드나 챗 GPT 오픈 AI 쪽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럼 우리도 못 파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이빨 깎 깨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챗 GPT 뭐 얘기를 하지만 그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뭐 5% 뭐 2% 아직 규모가 작죠. 작은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데들은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은 누가 크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메모리 반 핸드폰에 들어가는 서버에 들어가는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챗 GPT가 다 만들 수 있지만 그 집은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이제 충격이 크냐 적냐는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아까도 뭐 방송 전에 잠깐 제가 들으니까 이제 반도체 적자 문제,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적자가 났다는 거 굉장히 배드 뉴스예요.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서 놓고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나타나는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겨울이 돌아오는 정상적인 현상이고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보면 최근 20년간을 봤을 때 최악은 아니에요. 하강의 폭이. 근데 다른 점은 3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의 큰 차이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반도체 가격 결정권은 노트북 회사들이 PC 회사들이 지었지만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고 있다는 거죠. 일거에 이거 반도체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방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50% 하겠다. 오늘 발표하는 순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바로 메모리 시장은 이것은 쇼티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네. 삼성이 대략 쳐서 마켓쉐어 50%,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등하는 회사가 지금 반도체가 가격이 폭락한다고 가장 큰 이유는 오버서플라이가 한 5% 내에만 돼도 가격이 대폭락을 해요. 60%씩 막 떨어지죠. 예. 근데 1등하는 회사가 한 20%에서 30%를 감산한다? 그럼 10에서 15%가 월드와이드로 그만큼 빠져버리면 네. 시장은 바로 이것은 쇼티지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의 위력이나 파워의 주가가 안 올라가는 적자나서 그렇다 거기에 이제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환의 그 포인트는 삼성이 결정하면 그냥 간다. 근데 삼성그룹 왜 안 하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삼성의 소위 말하는 1등하는 자의 여유 전략입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적자가 나고 이게 재고가 높으면 투자를 안 해야 맞죠. 근데 삼성은 우리는 감산 안 한다. 인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 20조 빌려가지고 계열사에서 빌려서 설비 네네네. 투자를 네. 계속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정상적인 이제 경영이라고 하면 적자 나고 재고 들면 재고 줄이고 생산 줄이고 캐펙스 안 하는 게 답인데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2년 반 뒤에 반도체 공장이 서고 난 2년 반 뒤에 설비 투자를 했던 회사하고 못던 회사의 마켓쉐어는 확 차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노리는 것은 지금의 배고픔이 아니고 2년 반 뒤에 지금 먹는 것에 2배, 3배를 먹을던 패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여전히 남는 궁금증 같은 게 뭐 다른 나라들이 볼 때 한 나라 특히나 이제 우리는 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어찌 보면 외국에서 볼 땐 좀 위험하게 보이는 그 나라에서 전 세계 반도체를 만약에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을 편하게 볼 것인가가 약간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가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한테 자꾸 이제 미국 와서 공장 만들어라 뭐 또 일본에 더 협력을 좀 강화하니까 한미 공조를 좀 더 강화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한국에만 너무 몰빵되어 있는 이 반도체를 어떻게든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분산 전략에 지금 말씀하신 슈퍼홀 전략이라고 하는 마치 그 ASML처럼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주무를 수 있는 의사결정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과연 올 수가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노광기에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이제 나라의 기업이 세계 네. 시장 100%를 독점하고 있는 거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 웨이퍼 이거 독일하고 일본이 거의 그렇죠. 이제 다 먹고 있어요. 미국이 만드는 거 아니죠. 일본, 한국이나 대만이 아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작은 나라들이 이게 강한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우리가 디램에서 시장을 제패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에 결기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정 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것은 첨단 반도체 미국에 가져와서 기술을 까서 우리한테 주고 가라는 얘기예요. 네네.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86년에 만든 미일 반도체 협정하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본질이. 그래서 그럼 어떡할래? 네. 안 가면은 미국한테 미움받아서 터질 것 그것도 같고 맞고. 가면은 기술이 털려서 기술 거지가 되는 그 곤란한 상황이 우리한테 있다. 그럼 우리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솔루션은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네?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미국 가서 만드는 척만 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네. 결국은 미국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짓겠다고 하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짓는 게 5나노짜리 공장이에요. 네. 근데 공장 짓는데 2년 반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 2025년 정도 돼야 공장이 완공되고 램프업하고 하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을 보면 2026년 7년 돼야 정상적으로 네네. 제품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삼성의 로드맵으로 보면 2027년이면 1.4나노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27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5나노짜리는 다시 지금 레거시 14나노처럼 14나노, 7나노, 5나노처럼 레거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 봐서는 그걸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미국에 짓는 공장들을 조금 공장만 지어놓고 기술 들어가는 설비하고 생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천천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대신 한국 안에서는 평택에서는 기흥에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한 3단계 기술 격차가 이게 미국하고도 유지가 되면 공장 지어도 그렇게 뭐 이게 애석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의 그런 조치가 대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보조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갑갑해하고 있는 부분이 똑같은데 우리는 지금 미국에 170억 불 못 투자하지만 대만은 400억 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서 우리가 삼성에 대한 그 이쁨, 귀여움 때문에 삼성이 세계 1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팩토리에서 TSMC가 1등입니다. 그리고 5나노, 3나노 다가 이제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보면 TSMC보다 좀 떨어져요. 그러면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대만이 미국한테 기술 털리는 것을 더 겁낼 거냐 아니면 우리 삼성이냐 그러면 대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 관한 이제 과도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TSMC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네네. 먼저 이제 가서 항의하고 뭘 하면 미우털 박히는데 이건 TSMC가 먼저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가 삼성이 뭐 용인에다 300조를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잘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설사 300조를 언제 투자하나 얼마나 투자하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의 협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주게 되는 거죠. 예. 이 전략을 과연 우리가 구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쩌면 이미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확인이 좀 되겠죠. 이 반도체 수포 을 전략 한번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길인지 그것도 한번 전략을 한번 이것저것 저는 좀 무섭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전병서 소장님 오늘도 아주 색다른 시각 깊이 있는 인사이트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항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린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